여러분이 보기에도 수업 시간하고 분위기가 너무 틀리죠? 쉬는 시간의 분위기는 뭐 너무 활기차고, 그쵸? 야, 밖에서 볼 때는 부럽다 싶을 정도로, 그죠? 그렇게 즐겁고 막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즐거움도 10월 28일까지라는 거죠? 그쵸? 그거 넘어가면 이제 허탈한 건 이제 허전한 거죠, 이제 10월 30일부터. 그러니까 자, 그 8번에 보시면요,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주택저당증권은 장기주택 자금 대출에 따른 자금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주택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저당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1차 시장에다가요, 주택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공급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번에 원리금 자동 이체 증권은 MPTS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틀린 거예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들이 이걸 그냥 영문으로 표현을 약어로 써주고 밑에 원문을 다 표기를 이렇게 쭉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당대출 집합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권과 저당대출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주택저당 채권과 관련된 위험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성한 위험, 이자할 위험, 원리금 연체 위험, 이게 다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은 현금 흐름과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가지면서 저당 대출을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저당 대출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 있죠. 이거를 담보로 해서 자신의 부채로 발행하는 저당담보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에 보면 다계층 채권은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만기 구조별로 위험에 따른 수익률의 결정이 되고, 만기가 단기간이라 장기일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은 수익률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룹별로 지급되는 이자와 만기가 다 같다 틀리다. 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9번에 가게 되면은 저당담보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CMO의 투자자는 주택저당 채권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니까 틀렸죠. MPTS만 제외하고는 소유권은 다 발행자가 보유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은요, 대부분 다 이거예요. CMO. CMO 한 종류로만 발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출제가 15회 때 최초로 나왔을 때도 CMO를 물어봤었어요. CMO를.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MBB는 저당 차입자의 만기 전 변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저당담보증권의 발행기간이 저당 차입자의 만기 전 변제에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채권이라 했을 때, 저당 차입자의 만기 전 변제가 아니라 이거는 누가? 발행기간에 만기 전 변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옵션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맞는 게 MPTS란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누구에게 이전이 된다?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위험이 아닌 거예요. 옆에 해설에도 박스는 저당 채권의 소유권 보유한 다음에 채무 불이행 위험 부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발행자가 모두 부담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MPTS는 투자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아까 얘기했지만 분담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위험을. 그런 논리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론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보시면요, 10번에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자, MPTS는 차입자로부터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연결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CMO는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MPTB도 소유권을 누가 가져요? 발행자가 갖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얘네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것도 이미 여러분들은 문제로 풀어본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지문 쓰면서 얘네 세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소유권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발행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얘네 세 개의 공통점은요. 원리금 취득권과 조기상환 위험을 누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위에다가 세 가지 연문을 쫙 풀어주고 여기다가 그리고 밑에다 약으로 이렇게 쭉 표시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기 이론에 저렇게 내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거를 우리가 지문 형식으로 해서 해봤다고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괜찮아요. 어차피 또 할 거니까. 해서 자꾸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의 능력이면 충분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MBB의 경우는 저당 채권 집합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죠. 얘는 저당 채권 집합을 뭐로 제공하고? 담보로.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가면 MBB의 투자자는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니까 틀렸죠. MBB는 모든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부담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기지론에 소유되는 자금이 있죠. 뭐를 통해서 조달을 해요?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주택금융공사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자에게 보금자리론 대출을 계속 해주려고 그러면 얘네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은 자기네가 대출해주고 확보한 뭐가 있어요? 저당권. 이 저당권을 기초로 해서 투자자에게 뭐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이 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주택자금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지 정부 출연기금으로 조달한다 그러면 틀리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다계층 저당증권에서 선순위 증권의 신용등급은 후순위 증권의 신용등급보다 더 높다고 그랬죠. 후순위 그러니까 이 다계층에서는요. 얘는 여러 개의 뭐를 발행하겠어요?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게 이제 트렌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계층을. 마지막에 발행하는 걸 우리가 Z 트렌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Z 트렌치의 역할은 얘가 후순위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순위 채권은 얘네들을 선순위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순위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다 지급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게 후순위 채권이죠. 그 이 후순위 채권은 대부분 발행자가 다시 매입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발행관이 발행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선순위 채권의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통상 한 전체 발행 금액의 한 10% 정도의 규모로 발행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Z 트렌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 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네, 개주는 첫 번째 번호하고 마지막 번호를 갖는다고. 그렇잖아요. 첫 번째 번호를 갖는 건 개주의 권리고 마지막 번호는 의무라고 그랬죠. 마지막 번호가 돈을 제일 많이 타는데 이걸 타기 위해서는 개가 깨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원들에게 뭐를 높여주기 위해서 신뢰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발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등급은 선순위가 높죠. 이 선순위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후순위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12번에 보면 1번에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이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맞는 거는 이제 다계층 저당증권은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행해서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다계층 저당증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 계층으로 나오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CMO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뻔한 건데도 그걸 틀리게 줘요. MPTB라고 있죠. 걔를 그런 식으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얘는 여러 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된 그럼 걔가 답일 거 아니에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읽으면서 답이 나오게끔
구성을 해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13번에 이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거기에 보시면 그 4번에 이렇게 돼 있죠. MBS는 구조상 ABS와 동일하지만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는다는 게 다르고, ABS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대금, 자동차 할부대금 등 모든 자산을 근거로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돼 있다고? 네. 얘가 더 포괄적인 이름이라고. 이건 어셋 백 시큐리티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이 보장된 애들은 다 유동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뭐 하나만, 주택 저당 채권 하나만 유동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죠? 4번과 5번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고, 얘는 뭐 하나만, 그쵸, 주택 저당 채권 하나만 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산 유동화 제도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얘들의 운영의 구조가 틀리니까 얘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요건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3번에 대한 지문은 뭐 참고하셔도 되죠.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풍부할수록 저당의 유동화는 증가한다.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풍부해도 발행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자금을 또 만들기 위해서 발행할 수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3번에 대한 거를 굳이 뭐 답이다 이렇게 보진 마시고 그냥 요거는 요거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죠. 구조상에서. 그리고 이제 뭐 기출에서 나오는 거는 뭐 오래전에 나온 거죠. 14번에 저당 채권의 발행 효과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이거를 발행한다고 그래갖고요.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부가 어떤 만드는 제도를 가지고 그걸 조절할 수는 없고. 15번에도 1차 저당 대출은 자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유할 수 있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16번에 가시면 이때 그 다계층 저당 채권이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이때도 답 간단하게 준 거예요. 1번에 보시면 CMO의 조기 상환 위험은 증권 발행자가 부담한다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줘요. 확실하게. 읽는 순간에 이게 틀렸다, 이게 맞았다, 이걸 확인하게끔 줘요. 이게 어떨 때 보면은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참 허탈하게 답을 맞추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어떤 주부가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오면서 울면서 나왔다고. 이렇게 쉬운 거를 그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시험을 봤다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러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쭉 해서. 자, 여러분들도 손수건 준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 나올 때 그걸 대비를 해서. 가끔 저희가 시험 끝나면 집 가까운 학교가 있으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시험 끝나고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틀려요. 얼굴이 환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벌써 오다가 갑자기 중간중간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보기가 이제 부딪히기가 민망하고 막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험 보러 저기 충대 쪽으로 나간다면서요. 네. 아직은 여기가 인원이 한 300이 안 돼서 그래요. 응시인원이. 그러니까 한 300명 규모 정도 되면 여기서 학교 하나 배정해줘요. 여기. 네. 그러니까 저쪽에 서산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서산에서 홍성으로 갔어요. 그쪽에 서산, 당진, 뭐 태안 다 홍성으로 갔는데 올해부터는 서산에 학교 하나가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응시인원이 한 300명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지 이제 학교 하나 빌려가지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인원이 안 됐으니까 내년 정도면 뭐 잘하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번거롭지 않아요. 좋겠죠. 그래. 그래서 내일 제가 저쪽에 대전 쪽에서 거기 강의하는데 거기 학생들 중에 일부도 충대 가서 시험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가지고 또 촬영하니까 또 그렇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뭐 하면서 또 얘기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그래서요. 프레트 파이낸싱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프레트 파이낸싱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프로젝트 금융은 이 프로젝트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왜 기업 대출 같으면은 기업의 어떤 신용이나 담보 있죠. 네, 그거를 기초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얘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성이 있죠. 뭐를 담보로 해서?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성이 있죠.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신용이나 어떤 자산, 뭐 담보 능력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이 중요한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거기 그 일본에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에 비해서 사업성 검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일반 담보대출에 비해서 커진다 그랬으니까 일단 틀린 거죠. 왜냐하면 여기 사업주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주는 하나의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주거래은행에서는 이쪽에서 만약에 융자 신청이 왔을 때 이거를 해주느냐 안 해주냐 여부는 얘네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의 사업에 대한 뭐를 다 봐야 돼요. 리스크라든가 어떤 뭐 수익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얘가 별도로 운영하는 하나의 뭐 요 프로젝트 자체만 보고 자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겠죠.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1번은 이제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금 동원 방식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주택 후분양 제어 관련해서 주택 건설 자금의 동원 방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은 맞는 편이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정책하면서 얘기했었죠. 후분양 제도를 정착을 시키려고 그러면 금융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금융의 지원이 없으면 자금 여력이 높은 대형 건설사 말고는 주택 공급하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리츠는 뭐를 발행을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도로, 터널, 항만, 발전시설 등의 대규모 공공사업이 주된 적용 분야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요, 사회 간접 자본시설 관련 PF 방식도 있고요. 부동산 개발 관련에도 이 PF의 논리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뭐 할 때 배웠냐면 왜 BTO 이런 거 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에서도 다시 등장을 하죠. 그래서 3번에 보면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리는 일반 대출 금리보다 낮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대부분의 프로젝트 금융을 조달하는 사업들은요, 사업 규모도 크고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념상 비소금융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슨 금융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제한적 소금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거는 얘기한 거 아시죠? 그래서 얘네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별도로 관리한다고 그랬죠. 뭐를 설치해서? 에스크로. 위탁 결제 계정이 있죠. 예, 그거를 설치해서 거기서 관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게 뒤에 3번에 가면 나와 있죠. 그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 있죠. 예, 틀린 거는 이제 3번이 당연히 틀렸죠.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하도록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기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상식적으로 풀어도 답을 맞출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슨 계정을 운영한다.
예, 그렇죠. 에스크로를 운영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5번에 그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또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1번에 신디케이션이라고 있죠.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지분금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신디케이션 같은 경우는요, 회사의 형태가 합자회사 형태예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합자회사는 직원이 두 개로 나눠지죠. 무한책임사원이 있고 유한책임사원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개발업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고요. 투자자는 무슨 사원? 유한책임사원이 돼서 운영을 하는 구조다. 그래서 5번의 합자회사에서 신디케이션의 경우는 개발업자는 유한, 일반 투자자는 무한이라서 되게 표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상적으로만 그냥 알아두셔도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6번에 가시면 리츠에 대한 부분이 있죠. 리츠는 반드시 정리는 해둬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얘네 자기관리 있죠. 위탁관리 있죠. 기업 구조, 셋 중에서 실체가 있는 회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얘기밖에 없어요. 얘만 무슨 회사? 얘만 실체가 있는 회사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할 수 있죠. 위탁하고 기업 구조적은 무슨 회사라고 그랬어요? 얘는 명목 회사죠. 그래서 얘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지점 설치할 수 없어요. 그죠? 상근, 직원이라든가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이 있죠. 투자 운영을 누구에게 맡겨요? 자기네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가는 이거를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자산관리 회사에게. 이 자산관리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에요? 얘 있죠? 얘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에요? 최저 자본금. 70억이죠? 자산운용 전문력을 몇 사람 이상 둬야 돼요? 5인 이상 둬야겠죠? 똑같은 거예요. 얘가 생각이 안 나면 얘를 생각을 하세요. 얘도 자본금이 얼마 이상? 70억 이상. 자산운용 전문력을 5인 이상을 둬야 되는 거예요. 왜? 얘 역할을 얘가 하는 거니까. 구조가 똑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산관리 회사. 근데 얘네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죠. 예, 개발 사업 등의 투자 운영할 때 이 투자 자문회사에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 자문회사에 이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문 및 뭐를 받는다? 평가를. 이 투자 자문회사가 대부분 이 감정평가 법인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순히 자문 및 평가의 업무만 수행하는 거예요. 얘네가 자산의 투자 운영을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도 한번 나온 거예요. 투자 자문에서는 단순히 뭐만 해준다? 자문 및 평가의 업무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네 자본금이 얼마? 이게 10억 이상. 자산운용 전문력을 몇 사람 이상? 3인 이상.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거니까 요거는 또 잘 쓰는 거예요. 이거. 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고 상근 임원이나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다면 틀리겠죠. 네, 근데 그거를 딱 내요. 그거를. 틀린 지문으로 그걸 쫙 또 내줘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죠?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그죠? 주식공모, 주식분산 이런 거 알고 있나요? 네, 그걸 내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지. 그 정도 숙지하고 들어가면 거의 무난하게 맞출 수 있어요. 나오면. 그쵸?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올해 또 법도 개정이 됐는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있죠? 얼마까지? 그거 100분의 50까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간다. 작년에 문제가 그거 나온 거예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설립 자본금이 있죠. 3억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읽으면서 이게 답이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사람이면 그냥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수준으로 주는 거예요. 복잡한 내용까지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좀 해주면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어요. 그리고 뭐를 좀 줄이면 돼요. 실수를 줄이면 돼요. 실수를. 우리가 가끔 하는 실수 있잖아요. 문제를 잘못 읽거나. 그렇죠. 틀린 거 고르라는데 만든 거 고른다거나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왜? 그죠? 그걸 까먹는 거죠. 틀림없이 여기다가 틀린 거 고른다고 그래갖고 X표까지 딱 해놓은 다음에 1번을 쭉 읽는 순간에 맞는 거. 어이구, 얘가 답이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2번이 틀린 지문인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그런 것만 좀 줄이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3번에 리츠나 MBS나 ABS 등은 소액 투자자의 투자 자금을 부동산 투자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투자 신탁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리츠법에서 투자회사, 주식회사로 하도록 되기 때문에 투자회사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분형 리츠는 총 투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소유 지분으로 구성된 형태이며 이자 수익이 주된 수입원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 모기지형 그 리츠의 수입원이 이자 수입이고 지분형 리츠는 주 수입원이 임대료 수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기준이 아니고 미국 기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참고하셔도 돼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게 있냐면 옛날에 투자 신탁이라고 이렇게 이론이 소개됐으니까 리츠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때는 학개론 기본서에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 원문대로 가면 투자 신탁이에요. 마지막이 트러스트니까. 그렇죠. 리츠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리츠법이 2001년도에 제정이 됐다고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이거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문제가 나왔던 게 12회 때 나왔어요. 12회 때. 근데 12회 때가 몇 년이냐면 2001년이에요. 그러니까 2001년에 리츠법 제정하고 바로 낸 거예요. 그때 틀린 지문을 뭘 줬냐면 배당을 줬어요. 100분의 95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야 된다. 우리는 100분의 얼마예요? 90이잖아요. 지금 한시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는 50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고 100분의 95가 미국 애들 기준이에요. 배당하는 게. 그래서 그때 미국 애들 그거 놓고 이렇게 출제를 한번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요. 7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하고 의의를 우리가 지적한 것으로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 2번에 보면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기업 등은 보유 부동산과 부실채권 등을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매각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애들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옆에 가시게 되면 4번에 리츠 제도는 리츠 회사가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 주식형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전문적인 부동산 투자 운영 회사에게 맡겨서 빌딩, 주택 등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개발, 처분한 후에 수익을 배당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츠는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발행된 ABS, MBS를 인수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죠. 틀렸겠죠. 리츠의 자산 구성 기억하시나요? 자산 구성?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이 됐으니까 유가증권이 들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자 9번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자기관리 설립 자본금이 5억이죠. 한 김에 뭐 그냥 쭉 여기 이제 자기관리 있고요. 위탁관리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정이 있다고 보고 일단 설립 자본금은 얼마예요? 5억, 3억, 3억이죠. 그렇죠? 우리 여기 이 문제에는 이 설립하는 것도 발기 설립의 형태다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예,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발행한 주식을 발행자가 다 인수하는 것 조건으로 설립하는 게 발기 설립이고
일부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설립하는 것을 모집 설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발기 설립이나 모집 설립이나 그걸 구분하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여기서 설립 자본금은 얼마? 이렇게 최저 자본금은 얼마? 주식 공모할 수 있죠? 얼마? 얘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식 분산 있죠? 주식 분산이 이게 최저 자본금이죠. 이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뭐 기본적인 거는 정리할 수 있으니까 처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 제한. 처분 제한이 있잖아요. 예, 국내 부동산은 몇 년? 1년.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자율에 맡기겠다는 얘기죠. 얘는 이 적용 안 받고.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익숙해지면 그냥 툭툭툭툭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맞고 틀리고를 내가 확인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칠판에다가 무진장이 많이 해봤죠? 이거. 그죠? 자, 그래서 2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몇 년 이내. 예, 그게 원래 1년 6개월이었는데 그것도 2년으로 바뀐 거예요. 2년에 발행하는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이 제공해야 되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 및 사채 발행을 자기 자본의 2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주총의 특별 결의가 있으면 몇 배? 10배까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이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국내 부동산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1년.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외 부동산은 그냥 정관에서 정하라는 얘기는 해외 부동산은 환차손이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자율로 하라 이런 얘기죠. 옆에 해설에 보면 나와 있죠. 해설에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 가면 국내 법에 의해서 주택은 다 뭐가 돼요? 1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5번에 가면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얼마를 50을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겠죠. 그래요. 뭐 드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드셔도 돼요. 그죠? 이게 우리 학창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누구야? 나와! 이렇게 이제 학창시절 같으면은. 그죠? 그게 오히려 이게 소리를 죽이려고 할 때가 소리가 또 커져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10번에 가시게 되면 10번에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이건 옳은 거를 물어봤죠. 그렇죠? 자, 거기 우리가 구성할 때 그 10번에 1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국장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하며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는 게 아니라 뭐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모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해설에 보면.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어떻게 돼요? 발행한 주식을 자기네가 다 인수하면서. 그죠? 근데 모집 설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일부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야지만 설립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제 발기 설립의 방법이다라고 설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법에서 정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 영업 인가를 받거나 뭐를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될 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뭐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되고 위탁관리는 뭐를? 기업구정이나 얘들은 등록만 하면 돼요. 그게 바뀐 거예요, 법이. 예전에는 둘 다 인가사항이었어요. 근데 그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언제? 올 3월부터. 그게 표현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리츠법 개정. 그때 개정이 되면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100분의 50으로 바뀐 거라고요. 네? 그거 바뀔 때 같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4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이 되고 이 중에 총 자산의 70 이상은 뭐로 돼 있어야 된다? 부동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기업 구조상 부동산 투자에서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특례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거 특례 알아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50 해놨네. 이거. 그렇죠? 요거 하고 뭐까지가 특례예요?
자산 구성이 있죠. 여기는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유가주권 및 현금을 대고 70이 부동산이 되는데 얘는 이 조항 적용 안 받죠. 요거 네 가지가 특례라는 거. 예, 특례라는 것도 이것도 그 모의고사에서는 한번 풀어드리기는 하는데 얘도 실상은 이게 오지선다가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만 들어오면 오지선다가 되잖아요. 다음 중에 기업구조는 부동산 투자에서만 적용되는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있죠. 뭐 이렇게 나오면은 답이 하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고 이 중에 하나는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는 있다라는 걸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가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기업구조동 부동산 투자에서는 공모 규정을 적용받지 않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는 5사람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력을 확보를 해야 될 거고. 자, 근데 5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 자문에서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투자 자문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산의 투자 운영은 얘네가 한다 그랬죠. 자산관리회사가. 얘네는 단순히 뭐만 해준다. 자문 및 평가 업무만 수행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투자 자문에서는. 투자 자문회사가 감정평가 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의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투자 자문회사의 자문 및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 역할만 수행하는 게 투자 자문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하고의 성격을 구별하시면 투자 자문회사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제도.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그 소유 자산이 있죠. 개발,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번에서는요. 그 2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해당 연도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그 배당해야 된다고 돼 있죠. 요게 내년 연말까지는 100분의 50. 예. 그러니까 그 조문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문에 대해서는 시험상에서 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19년 1월 1일이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문제에서는 참고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3번에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1번 지문과 같이 표현 뭐 자주 써줘요. 위탁관리는 자산운용 전문력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네.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이제 적용하고요. 5번도 보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적용을 받는 거 틀린 거죠. 상법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주식회사니까 상법에 적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으나 기업구조종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여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특례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자꾸 익숙하면 돼요. 돌아가면서 용어가 자꾸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정리가 돼요. 어느 순간에 잊어먹질 않아요. 하도 반복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14번에서도요. 이게 쭉 하시 보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얼마? 70억이잖아요. 이제 습관적으로 나와요. 70억, 50억, 50억. 그죠? 533. 뭐 하면서 쭉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5사람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력을 두어야겠죠.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되죠. 자산운용 전문력에. 몇 년 이상 종사하면? 5년. 그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 자산운용 전문력에 관한 조항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주택사,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 있죠. 예. 해당 업무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면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5번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죠. 3번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하려는 사람은 투자 자문회사의 자문 및 뭐를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4번에 보면 자산관리회사 나와 있죠. 위탁관리 또는 기업구조동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업무 영역이 서로 틀리겠죠.
네, 이제 그거 정도 구별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거 2번에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직접 투자보다는 어디에다가 주식 투자가 훨씬 빠르죠. 내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 나중에 현금화하려면 내가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그렇죠.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에다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16번에서는 이제 그 주택저당채권에 유동하는 이제 주택금융공사에 관련된 거니까 그는 뭐 참고하셔야 돼 있고 연금제도 있죠. 여기서도 몇 가지. 자, 일반적인 그 주택연금이 있죠. 요거는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부연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연금이 주택연금이 있고 이제 농지연금이 있어요. 그죠? 국민연금은 빼고 이제,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예, 가입 관련 연령이 있죠. 연령. 몇 세 이상? 소유자 및 배우자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몇 세? 여기 65세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장이 이런 거. 우리나라,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은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네 두 개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1번 질문에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은 동일하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특징적인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그 취급 기관이 있죠. 여기는 어디서요? 주택금융공사. 여기는 어디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해요. 그 다음에 얘네 그 내용에 보시게 되면 주택연금을 신청한 주택이 있죠. 네, 그 주택은 전세 이런 거 둘 수 있다 없다? 주택연금을 신청한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택이 예를 들어서 제 소유인데 이제 지금 누구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 설정이 되어 있는 주택은 연금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는 거예요. 임대 줄 수는 없어요. 연금 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줄 수 없어요. 그럼 여기 농지연금에 해당하는 농지 있죠.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줄 수 있다 없다? 얘는 돼요. 왜냐면 농지니까 놀릴 수는 없잖아요. 연금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를 줘서 다른 사람에게 경작이 가능하게끔은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징적인 거. 여기는 제 주택연금제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농지연금, 그렇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농지연금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얘기는 해줬잖아요. 농지연금에 대해서. 뭘 얘기했냐면요. 같은 3억짜리면 얘는 연금을 월 한 100만 원 정도 받으면 얘네는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한 70여 명만 밖에 못 받는다. 이거 하는데 관항을 여기서 농어촌진흥공사, 여기서는 어디서 한다? 주택금융공사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 설명을 하고 그러고 갔다고요. 이거 하면서. 이게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면 언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무심코 돌리다가 보면은 어디선가 소리가 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긴 했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뭐 안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 그럼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뭐 따지고 자식할 게 없죠. 그죠? 그래요. 여기다 미리 V 그래가지고 확인을 이렇게 해서 딱 마킹을 하나 해놓고, 그죠? 나중에 그래야지 얘기를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17번에 연금제도,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번에 보면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도 있죠. 확정기간 방식이 만들어졌으니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해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대출이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거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뭐를 해줄 때 증여를 해서 등기부상 소유권이 바뀌어도 연금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택연금 지급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주택연금에 대해서 공사는 그냥 보증만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담보 18번에 담보주택 가격이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후에 남는 잔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 그 청구하지는 않아도 남는 거 있으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비를 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우리가 이 보금자리론 있죠. 일반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 있잖아요. 주택연금은 고정금리 대출이에요?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주택연금 대출이, 이거 대출이잖아요. 이건 고정금리 대출이에요?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자,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거예요. 얘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 얘 무슨 금리? 고정금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또 착각이 잘 나오더라고요. 주택연금이니까 노인복지제도인데 무슨 변동금리를 쓰겠느냐? 고정금리를 쓰겠지. 그게 아니라 얘는 변동금리 써요. 얘는 무슨 금리를? 고정금리를. 그러니까 예습은 해간 전혀 안 해온 거예요. 거기 18번에 3번 지문에 보면 보금자리론과 달리 주택연금은 무슨 방식이다? 거기 있잖아요. 18번에 3번 지문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요. 이게 또 오늘 또 한 거예요, 새로. 그래서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 지난번에 끝으로 얘 조기상환 돼요, 안 돼요? 조기상환 되죠? 얘 조기상환 돼요, 안 돼요? 되죠? 어느 게 수수료 안 물어요? 이게 수수료 안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페이지 넘겨서 297페이지 가시면 문제 22번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법 영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 27회로 돼 있죠. 2번 지문에 가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맞추라고 준 거잖아요. 탁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배열이에요. 실전에 가면.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준다. 그러니까 지금 한 내용 정도 숙지하면 무조건 하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잘 해주고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활동론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세요.